예, 인사청문회가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 오늘은 3당의 원내 대변인들을 모시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말씀 그리고 향후 전국과 당내 상황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접 세 분을 저희 시선집중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용기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주 뵙습니다. 예, 일단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시작하죠. 야당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제 있을 텐데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쉽게 인준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뭐 여론도 좀 더 지켜보고 당내 여론 수렴해서 29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예. 최종 인준 여부를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렇게 예. 된 이유는 저희도 초기에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처음 이제 초대 총리고 예.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괜히 발목 잡기 하지 말고 통과시켜 드리자 이런 뭐 자세를 임했었는데 하는 중에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이 예. 있습니다. 여기에 무려 4가지나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해명을 하는데 예. 가령 이제 대한노인의 간부로부터 이 정치 후원금 받은 부분, 그다음에 본인의 전남지사 선거 당시에 보좌진이 2만 명의 권리당원에 대해서 5천만 원의 당비를 대납한 거, 예. 이런 것들 해명을 들어보면 설명 듣고 나서 이제 해명이 납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해명이라고 하는 건 듣는 사람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부인과 자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보면 제3자 뭐 개인정보 보호 예.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아무리 정부 초대 뭐 처음 최초 총리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당내에서 아주 높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묘하게 고민의 지점이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한 게 좀 묘한데요. 예. 사실 이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인정하시겠지만 꽤 훌륭한 총리감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 지사를 내세워서라도 또 호남 출신 총리를 개혁의 선봉으로 삼겠다고 한 의도는 굉장히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준 결격 요소들이 나와서 좀 예. 당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국민의당도 이대로 그냥 인준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소속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청문 보고서도 합의로 채택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 대목도 고민스러운 지점이고 이번 주말 거치면서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있을 거고 월요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인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은 당의 방침을 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다시 말해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하긴 좀 또 물론 인준 표결이라는 예. 게 당론 결정하지 않는 게 보통 예. 상식이긴 합니다만은 고민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그게 아마 생각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 이 괜찮은 총리 후보가 이렇게 좀 상처가 나고 좀 이렇게 순조로운 인준이 가능한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될 정도면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뭐 범죄 배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찌됐건 좀 양당에서 공이 애초 분위기에 비해서는 뭔가 좀 불거진 사안들이 좀 고민의 지점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어떤 허니문 기간에 이렇게 초대 총리에 대해서 인준 거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깔려 있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보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강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쨌든 그 후보자 본인이 인정한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좀 아쉬운 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총리 후보자가
아주 순수히 본인의 위장전입 문제를 인정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회를 또는 청문회를 대하는 자세 또 이제 뭐 핵심적으로 보면 총리는 국정 운영의 철학 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면들이 검증에 또 방점을 좀 둔다면 예. 이번에 어쨌든 인준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후보 배우자 뭐 대작을 했다 뭐 이런 사실 허위 사실로 흠집내기까지 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또 어쨌든 원내대표들과 대통령 5당 대표들의 회담을 통해서 국회와 청와대가 좀 협치를 해보자라고 하고 예. 첫 번째 나오는 인준되는 총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좀 발목 잡기 할 때가 아니라 손목 잡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간곡한 마음으로 야당 의원님들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강 의원님께 그 말씀 좀 추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 자질 면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른바 이 고위공직자 배제 인사 원칙 5개 원칙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결격이 처음부터 됐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수정을 하든지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되게 아픈 지적이죠. 저희 예.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 시절에 5가지 정도의 고위공직 배제 원칙을 세우는데 그 부분에 계속 걸리는 특히나 또 우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 내정자도 예. 사실 이 위장전입 문제가 좀 걸려 있는 이중 국정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이 원칙을 바꾸는 문제까지는 저희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확답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예. 다만 이후에 장관으로 인선되시는 분들 또는 내정자가 되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저희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더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의원이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어떻게 보면 초래한 측면이 많이 있다. 방금 지적된 5대 그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첫째 그렇고요. 예. 근데 그게 선거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너무 좀 센 기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가 됐고 그 얘기는 그걸 보고 대통령으로 투표한 그런 국민들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 약속은 지켜져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도 보면 이 총리 인사청문 문제는 허니문하고 별개로 이렇게 인준 거부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저희가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만은 예. 야당 시절에 이런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낙마를 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무조건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이런 점도 저희가 지향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기준에 명백히 위배되고 본인도 인정했고 예. 또 그거 말고도 여러 의혹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준을 해드리는 것이 과연 야당으로서 이게 그럼 앞으로 각종 저희의 고민이 겁니다. 예. 각종 그 공직 후보자가 쭉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에 인준안을 보냈을 때 5가지 기준에 다 어긋나요. 그러면 지난번에 총리는 인준해주고 이건 왜 인준을 안 해주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인가. 네. 예. 이 대목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말이죠. 이게 사실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스스로 캠프 안에서는 좀 과한 그 약속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명료하게 공언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낙연 후보 지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특히 국민의당이 주목하는 부분은 강경화 후보의 경우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걸 스스로 먼저 인정하고 실토를 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적용이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빨리 이런 모순은 스스로 이 원칙은 계속해서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것이 오히려 이런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국면을 스스로 벗고 국민한테
지난번 그렇게 약속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건 맞지만 예. 이건 좀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평을 이미 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좀, 드리는 게 도리다. 예, 강훈식 의원께서도 이 부분은 좀 아픈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한 30초 정도로 요약이 좀 가능할까요? 뭐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제 이런 거 있고 또 사실 국회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건 사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번 인선을 하고 내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먼저 실토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자꾸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예. 아마 고백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오히려 우리 자체적으로는 원래 5대 배제 원칙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는 아까 우리 최명길 의원 말씀의 지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 동시에 사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어쨌든 국정운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집행 능력과 어떻게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한 번 더 살펴서 그것이 장관이라든지 총리 되는 사람들의 더 중요한 문제라면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맞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고민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리 정윤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 잡기로 비추는 게 좀 걱정되고 그렇다면 이제 협치의 새로운 모습을 또 어디에서 보여주실 건지도 야당에서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지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런 청문회가 열렸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청문회 본연의 어떤 취지에 지금 부합한 청문회가 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지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 역량만 검증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과거 뭐 매 정부마다 그랬습니다만 박근혜 정부도 중간 이후쯤에 도무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 기준에 맞는.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 대상자들한테 접촉을 사전에 해보면. 이제 다시 말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이제 부담감이 그런 크다라는 거죠. 우려도 있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참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되는. 알겠습니다. 자, 뭐 그쯤 해두고요. 이 청문회에서 좀 드러났던 문제점 하나가 이 문자 폭탄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사실 문자 폭탄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지 잘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이신데요. 별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당을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고 개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 아주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그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을 하는 걸 보고 이건 정말 날이 갈수록 민주주의의 적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김광수 의원이 이제 그 오전에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점심 먹는 사이에 뭐 수도 없는 문자 폭탄하고 발언한 지 한 3시간 만에 1,500개 가까운 그 열어보지 못한 문자 폭탄이 쏟아질 정도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했는데 사실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했고 여러 의원들이 받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사 표현이다, 정치 참여다 하는 것은 미사려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디지털 테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그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문제냐,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의 문자 폭탄이냐 하는 것인데 개인의 정치인의 휴대폰을 쓰지 못할 정도의 그 쏟아진다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적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탄핵 전후에서부터 이게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때 상당수 저희 당 의원이 전화 교체해야 되는 전화번호를 바꾸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거기 수많은 그 이미 다른 분들이 전화를 알고 있고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될 정도였다면 저도 그때 엄청나게 받아봤고 이번에 우리 청문위원들 정말로 뭐 질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정치 참여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어디에선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믿어지는 부분이 있다. 어떤 당의 의원이 그걸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지금 우리 최 의원님이 황폐화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이 그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이제 그거에 대응을 좀 한번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대응한 사실을 전체 언론에까지 다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그 바로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이런 또 댓글이 압박의 강도가 지금 뭐 상당히 강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예.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 네. 이제 예. 강 의원님이 좀 말씀하셔야 될 아니 것 이제 같아요. 뭐 예. 저도 문자 폭탄을 받아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정영기 의원께서 이제 이 또 새로운 의혹 제기 컨트롤 타워 해주셨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아끼고 지켜야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행위가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인들한테 개별적으로 타격을 주고 마음을 쓰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소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팬클럽 문화라고 할까요? 뭐 이런 요즘 것들이 정치 팬덤이라는 얘기 많이 예, 쓰던데. 정치 팬덤의 예.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정치인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이게 막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막상 받아보면 그때 사안 오고 또 안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축으로는 또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정도의 분노하고 있구나. 그들이 왜 분노할까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예. 물론 강 의원도 이제 여당 의원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좀 변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실제로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오는 문자의 3분의 2 정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룹에 의해서 보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실제 예. 저도 개인적으로 밤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0통의 문자가 왔다. 그러면요. 나머지 그 중에서 한 700~800통의 그 문자는 한 30여 개 전화번호에서 반복적으로 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은 뭔가 그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독려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최소한 그런 것만이라도 자제를 해주면은 알겠습니다. 그 대상 의원들을 이렇게 예. 이 말씀이 좀 길어져 가지고 저희가 광고 들을 시간이 좀 넘어갔거든요. 듣고 말씀 이어가시면 어떨까요? 예. 네. MBC 라디오 예, 오늘 저희 시선집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원식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당의 최명길 원내대변인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사청문회 관련된 말씀 그리고 문자폭탄 얘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정영기 의원님께서 조금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짧게 좀 듣고 시작할까요? 예. 네. 문자 폭탄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있다 이러면서 말이 끊어졌는데 예. 제가 겁나서 말씀드립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이런 예. 의미로 저기 또 이 프로그램 끝나면 문자 폭탄이 쏟아질까 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예. 좀 더 명확하게 그 문자 폭탄을 하는 누리꾼들한테 메시지를 좀 지지자들한테 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청와대에 좀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이게 뭐 어떤가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대통령이 마치 지시한 것처럼 돼버리는데 예, 아니 그런 그 건 말씀이 전혀 이제 아니라 아닌데. 지시 여부와 더 네. 떠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네,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 보내시는 분들이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것이 자제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가 스스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정치 지도자에게 유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일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 문자, 예, 좀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문자 폭탄 관련된 얘기. 청취자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양론이 있군요. 1100번 쓰시는 분은 만약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문자 폭탄을 발송하게 하는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4869번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컨트롤 타워 말씀하시는데 국민이 할 일이 없어서 문자를 보내겠느냐. 지시받은 적 없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양론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각 당 내부 상황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이제 좀 방어적 입장에서 우리 강원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당청 관계 문제가 좀 있습니까? 아니 문제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 그 인사권 관련해 가지고 6명 청와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다시 가는 과정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SNS상에도 좀 직접 글을 올렸고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뭐 사실 이렇습니다. 이번에 워낙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당인과 청와대가 하나가 돼서 좀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게 사실이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당직자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희망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게 사실은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겁니다. 어쨌든 예. 같이 가장 뒷받침을 크게 했던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좀 당직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분 보내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을 텐데요. 문제 또 청와대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다 완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냐면 아직 이제 인선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운함들이 이제 오고 가고 실무자선에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 이게 본질적으로 당청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인사 근데 배치 이제 문제로 이것이 그런 어떤 그 자리를 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에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당직자를 데려갔다가 일방적으로 보냈다거나 뭐 이런 사안의 문제라면 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좀 당청 관계자가 여쭤보는 이유는 대선 당시에 선대위 꾸릴 때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인사추천위원회 부분이라든가 네. 지금 이건까지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런 예.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통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대통령 캠프 중심으로 청와대를 꾸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캠프는 캠프대로 꾸렸지만 소위 민주당 정부다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겁니다. 민주당에서 뒷받침이 돼서 같이 좀 꾸려보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수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캠프의 예. 측과 민주당 측의 어떤 수위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게 당청 간의 뭐 예를 들면 이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소위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면 일정 정도 당은 어느 정도까지가 청와대에 좀 들어갈 수 있다. 예. 뭐 또는 캠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 또는 외부 인사는 어떻게 부른다. 이런 것이 자리매김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를 오래 관찰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예. 어찌 보면은 정권 초기에 청와대와 여당 간의 이런 이견 같은 것들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서로 이견을 낼 수 있는 관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봉합해서 발전해 간다면은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단지 국민들한테 좀 모양 빠지게 좀 볼썽사납게 보이지 않게만 잘 컨트롤이 되면은 문제될 예.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께서 오히려 좀 도와주시는 발언을 하셨네요. 네. 자유한국당 얘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변인을 모셨으니까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홍준표 전 후보가 일단 당권 도전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여러 가지 뭐 저희도 미국에 계시니까 언론 예. 보도 통해서 뭐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친박계와 뭐 이제 홍준표 지사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비박계와의 격돌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저희도 지겨운데 국민들께서 친박 비박 얘기 들으면 정말 지겨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예. 민망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친박 측은 글쎄 다시 어떤 개파로서 계속 작동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분화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걸어서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아무튼 뭐 파이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내에 좀 이렇게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잡아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는가 하면 예. 대선 패배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정우택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좀 뒤로 이렇게 이선으로 좀 빠져 있는 일정 예. 기간 그래서 재충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그룹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이번 주말부터 재선의원 연찬회, 초선 연찬회 또 전체 원외위원장까지를 포함하는 전 예. 의원하고의 연찬회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어서 이런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도 보기에 좀 그렇고 예. 이제 뭐 개파 간에 또 충돌하는 것처럼 친박 비박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 이게 다수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미래가 참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예. 우려하는 그 의원 그룹이 가장 큰데 다만 그런 그룹에서 당권 주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화된 그룹으로 아직 이렇게 성장이 안 돼 있어서. 성장이 안 돼 있는 이런 예.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고민이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예,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주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대위원장을 원 내에서, 그러니까 당 내에서 찾느냐, 당 외에서 찾느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 거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직 7월 말 확정되지는 않은 것이고. 네. 국민의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좀 많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얘기도 나오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 짧게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의 향후 어떤 그 연대 통합과 관련된 진로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요? 당의 체제 정비를 하고 당의 이제 노선과 좌표를 정확하게 재설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통합 논의도 무의미하고요. 그렇게 예.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대표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에 어떤 통합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예. 지금 뭐 국립묘지 참배를 하면서 그런 결의를 더 다지고 계실 텐데 사실 좀 혼란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 직후에는 늘 어느 정당이든지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 그래서 외부냐 내부냐 뭐 공동 비대위원장이냐 단독이냐 하는 걸 놓고 한 일주일 혼돈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정리가 됐고요. 이제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좀 단단해지는 과정을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된 건 국민의당이 앞으로 창당 정신을 잊지 않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남아서 양당 대립 구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3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예. 3당의 존재가 정말 정치를 삭막하지 않게 그리고 정치를 정지답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게 되면 국민도 찬사하게 될 것이고 다당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양당 정립 구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공간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도 체제로 당을 어떤 그 정비하기 전에 이를테면 뭐 당대당 통합이라든가 연대 얘기라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네. 자, 그 이후의 상황도 현재 이 다당제 구조에서의 역할론을 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라고 봤을 때 네. 지난 대선에서도 호남의 지지율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가 굉장히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당이 자기 활로를 찾고 자기 존립 기반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들이 이런 연대 통합론하고 같이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예. 그 현역 소속 의원들의 그 40명 중에 23명이 호남 지역구 의원이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호남이 지지를 기반으로 탄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봤듯이 호남에서 30% 남짓의 지지를 받았고 그 이외 지역에서 20%를 상회하는 지지를 좀 폭넓게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호남을 기반으로 출발한 것도 맞고 호남이 소중한 건 맞지만 국민의당 제3당으로서 양당 정립구도를 깨면서 뭔가 역할을 하는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고 그 가치를 확인해 가는데 예. 꼭 호남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 3당의 소중함을 인정받는 걸로 승부를 해 나갈 것이고 예. 호남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 지역도 더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말씀 강훈식 의원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저희도 대선에 패배해 보면 지는 패배하고 나면 사실은 좌표를 잠시 상실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 너무 몰입돼서 정당들이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좌표를 상실돼서 사실 이쪽 방향이 맞다 저쪽 방향이 맞다 내부 분열은 당분간 좀 이어지는 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할 거라고 예.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 소위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소위 출생이 같은 정당인데 과거 같이 야당을 했던 몸담던 인사들이 대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보실 때는 차라리 통합을 해서 조금 더 집권에 힘을 좀 보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아직 우리 당도 민주당도 그럴 준비나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또 국민의당도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체제를 정비한 후에 그리고 현재의 국정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면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좀 논의될 문제지 현재 단계에서는 뭐 저희 추미애 당대표도 예.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향후에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5월 26일 현재 상황의 양당의 입장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한 30초씩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9일부터 이제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 임시국회에서 좀 다뤄져야 할 것인가 책임 있는 그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씩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원식 원내대변인부터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30초씩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 지난 보름 정권 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피부로 느끼는 보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정상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다음 날에 야당부터 방문했고 또 일주일 채 걸리지 않아 5당 대표랑 의제 없이 사전 조율 없이 격이 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여 말로는 모두 협치를 이야기합니다. 6월 임시국회 또 총리 임기부터 6월 임시국회에 이 협치 야당과 여당이 얼마나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그리고 야당의 죄송합니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여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한 15초 더 드렸습니다. 예, 30초씩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영계 의원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 보이시려고 노력하는 거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론에 민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파퓰리즘적인 이런 행태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업무 지시 1호, 2호, 3호 형태로 해서 단순하게 행정적인 명령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까지 업무 지시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예. 실제 협치할 의사가 있는지 저희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될 알겠습니다.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께 드리죠. 네, 6월 임시국회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맞는 첫 번째 국회지 않습니까? 6월 국회에 임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를 이제 그 양상을 보게 될 거고요. 협치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게 협치가 아니고요. 사실 예. 정치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이룰 일이고 그래서 이런 협상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